이제 8쪽에 인세와 물세로 가보죠. 인세하고 물세 쪽은 세법 기본 그 각세의 틀을 잡을 때 필요한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인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정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이런 걸 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인세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인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요걸 알아내셔야 돼요. 인세라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산이니까 합산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칠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그럼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면 세율을 더 낮은 율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율을 적용해야 된가? 높은 율. 근데 조금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율.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는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초과 누진 세율, 비례 세율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 밑줄 긋지 마시고. 초과 누진 세율하고 비례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걸 초과 누진 세율. 잘 모르겠으면 그림만 보세요.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걸 초과 누진 세율. 옆으로 반드시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하는 걸 요걸 비례 세율. 요런 것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지 일일이 요 부분을 막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런데 합산과세는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다 합쳐.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다 합쳐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누진세.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모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문제를 내겠는가요? 원칙에서 비껴가는 걸 문제를 내겠는가요? 비껴가는 거. 그럼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 안 되는 것을 위주로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개념은 인세이고 합산과세고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고 인세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세금들이 어떤 건가 찾아볼게요.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라는 게 있네요. 그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요 5개가 있어요. 요 5개 물건 중에서 인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오로지 토지밖에 없어요. 자, 재산세 토지는 인세예요. 그러면 재산세 토지는 제가 그 지역의 땅을 여러 개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고지서는 몇 장으로 묶어서 나온다는 얘기인가? 한 장으로. 그럼 저의 집에 날라온 재산세 고지서에는 내가 가진 땅의 번지수가 다 표시가 돼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돼 있다. 그걸 그 번지수에 있는 땅을 모두 더해가지고 몇 장으로 만드니까? 한 장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실 때 또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전국 단위로 한 장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과세권자가 누구다? 시, 군, 구. 그래서 시, 군, 구별로 각각 한 장씩 나와요. 그런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장이라니까 그러면 전국 단위 한 장이죠? 아니요. 국세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또 그래요. 지역 단위로 재산세 관할은 시, 군, 구니까 시, 군, 구별로 각각 한 장씩 고지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때 부동산은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칭했던가요?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이네요. 이제 작년 시험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이니까 토지와 주택을 다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는가요? 토지 한 장, 주택 한 장, 따로따로 한 장인가요? 자, 더해서 한 장이다, 따로따로 한 장이다. 더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인세라는 걸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과 토지를 다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네,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도 여기도 한 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제가 부동산을 1년에 여러 번을 양도했더라도 다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1년치를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세 형태로 갈 수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게 있는데 모든 재산세가 인세란 이야기인가? 재산세 중에서 토지만 인세란 이야기인가? 토지만 인세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인세는 잡아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물세로 가보네요. 이 물세라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걸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해서. 그럼 물세는 주로 개별과세가 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물세는 개별과세고 개별과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비례세율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있어요. 물세는 원칙이 개별과세고 비례세율로 가야 되는데 비례세율이 아닌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이고 개별과세이면서 비례세율이 아닌 것들이 주출제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물세고 개별이고 비례세율이다. 그러면 출제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단순한 것은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지 않아요. 물세이고 개별과세이면서도 비례세율이 아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산세 중에서 누구는 인세로 간다 그랬는가? 토지는 인세니까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요건 물세의 형태예요. 그럼 취득세는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는가요? 아니면 1년치를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는가? 취득할 때마다. 그게 작년 취득세 시험 문제네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할 때마다 그래야 된가? 1년에 한 번 그래야 된가? 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되네요. 이제 재산세요. 재산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출제하는 게 주택이에요. 이 주택을 출제하는데 주택은 최근 4년 연속 출제했네요. 여기는 4년 연속 출제했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 지문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찾아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네요. 자, 어디가 틀렸는가? 합산하여도 틀렸고 납세 의무자별도 틀렸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쓰면 안 돼.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별로 해야 된가요? 주택별로 해야 된가요? 주택별로 이래야 돼요. 왜? 물건이니까. 주택별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별로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건축물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는 물세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인세 물세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날개 있는 표에서 인세와 물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인세와 물세만 이제 여기까지만 교재에 들어 있어요. 합상과세와 개별과세는 교재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표에 인세, 물세까지만 돼 있고 합상과세와 개별과세는 못 넣었어요. 못 넣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못 넣었어요. 그 말은 중요한데 못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옆에다 기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옆에다 기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이 공간이 좀만 넓으면 제가 표까지 그려드리고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못 넣었어요. 자, 이제 인세 물세를 이제 기본 폼을 잡아드릴게요. 인세 물세부터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인세의 형태다, 물세의 형태다. 물세. 자, 물세네요.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인데 인세의 형태로 가는 건 재산세 중에 누구만? 토지만. 자, 토지만 인세의 형태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우리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건축물하고 주택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선박 항공기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세의 형태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세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의 형태로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합상과세로 연결하는가요? 개별과세로 연결하는가요? 합상과세. 인세가 합상과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인세는 합상과세로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물세는 합상과세로 연결이 되는가요? 개별과세로 연결이 되는가요? 개별과세. 물세는 개별과세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이제 취득세는 물세니까 합상과세로 간다? 개별과세로 간다? 개별과세.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1년에 부동산을 여러 번을 취득하면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내놔라? 1년치를 묶어서 내놔라? 그렇죠. 취득할 때마다. 그래서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등록면허세도 물세이기 때문에 개별과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세니까 개별과세로 가는 거예요. 개별과세라는 것은 등록할 때마다 세금을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재산세는 토지는 합상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재산세에서 토지만 합상과세다. 그럼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전체를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고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이나 주택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라. 물건별로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부해라. 따로따로. 물세니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강남에 집이 두 채가 있다. 집이 두 채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고지서가 나온다. 각각 고지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한다 그랬는가?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이네요. 그럼 토지와 주택을 모두 묶어서 누구별로 묶어서 사람별로 묶어서. 자, 그 사람이 가진 주택과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다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의 고지서로. 자, 됐죠?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양도소득세도 그 사람, 양도자별로, 사람별로 뭐해서?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 1년에 여러 번 부동산을 양도해도 다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들면 되고 한 장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본 폼을 잘 잡아야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세와 물세 틀을 정확히 잡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인세, 물세를 다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로 가네요. 이제 초과 누진세라고 비례세율이 있는데 그 초과 누진세율 위에다가 써보세요. 그 표 왼쪽 날개 제일 하단에 표 있어요. 칠판에 거다고 반대로 돼 있으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자, 초과 누진세율은 인세이고 주로 합상과세에서 초과 누진세래요. 인세이고 합상과세입니다. 비례세율은 물세이고 개별과세일 때 비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물세이고 개별과세일 때는 비례세율로, 인세이고 합상과세일 때는 초과 누진세율이 원칙이에요. 자, 원칙적인 걸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자, 이제 볼게요. 취득세는 인세의 형태다, 물세의 형태다. 취득세는 물세. 자, 취득세는 물세의 형태고, 물세고 무슨 과세고? 개별과세고. 물세고 개별과세니까 무슨 세율로 가고? 비례세율. 그리고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어요.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으니까 아주 기본 원칙이니까 뭐 그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자, 등록면허세도 물세이고 개별과세니까 비례세율로만 돼 있어요. 이것도 대원칙이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이제 재산세는 토지는 뭘로 가고? 인세. 토지는 인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인세, 물세를 먼저 여기서 인세, 물세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구분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다 접근이 돼요. 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틀을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 틀을 못 잡으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야, 다시요. 재산세는 토지는 인세이고 합상과세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이고 개별과세니까 비례세율로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돼야 맞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것은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건 맞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토지가 원칙에서 벗어났는가요? 주택이 원칙에서 벗어났는가? 주택. 그럼 시험 문제는 언제나 시험은 주택을 위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는 거예요. 이 주택 중에서도 별장을 제외합니다. 별장은 빼고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모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별장을 뺀 나머지 일반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일반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 중에 여기서 토지에서 이렇게 두 갈래길을 화살표 두 개로 나눠보세요. 그 표 속에 토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토지를 원래는 토지가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지는데 토지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건 두 개예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초과 누진세율로 가요. 토지를 구분할 때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와 또 무슨 토지로 구분했던가요? 봐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1, 2월 달에 하신 분들이 전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걸 이제 실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도 3월부터 하면 나도 똑같이 된다. 내가 1월, 2월 하신 분보다 더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오늘 공부해버리면 내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그 자신감을 심어주신 게 1, 2월 달 하신 분들이 방금 심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그럼 분리과세 토지들은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못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모든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이런 예외 규정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비례세율로 가요.
모든 토지가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비례세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건축물이 비례세래요. 이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비례세래요. 건축물은 초과 누진세일과 비례세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재산세에서 건축물은 모두 다 무슨 세일로만 되어 있다? 비례세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주택 중에 별장이 비례세일로 가요. 자, 별장은 비례세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일이에요. 그럼 그것도 틀린 거예요. 주택 중에 별장은 비례세율,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데 재산세에서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해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를 매년 시험에서 출제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의 형태로 갖는가요? 물세의 형태로 갖는가요? 종합부동산세, 인세니까 초과 누진세로 가겠죠. 이렇게만 되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인세이면서도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세이면서 비례세율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례세율로 가는 걸 찾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입니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걸 또 찾아보죠. 개인 소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자, 작년 시험 문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럼 올해 시험은 이제 여기를 출제하겠네요. 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비례세율로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비례세율. 법인들이 가진 건 비례세율로 물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물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또 있어요. 자, 모든 토지예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모든 토지는 무슨 세율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로. 자,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자, 종합합산 토지는 모든 토지는 무슨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로.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도 초과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뭘 또 X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놨는데 모든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자꾸 이래서 항의가 돌아요. 아니 몰라도 제발 지적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래.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식 중에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다 합격을 같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토지 중에 종합합산 토지든 재산세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초과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과세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모든 토지는 무슨 세율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비례세율. 종부세만 이렇게 돼요. 종합부동산. 재산세 또 달라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비례세율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경우가 비례세율로 가는가요? 그러면
첫 번째로 미등기 상태로 팔면 비례세 1입니다. 혹시 미등기로 팔면 세율 몇 프로인지 기억난가요? 70%. 미등기로 팔면 7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요. 미등기로 팔아버리면 세금 엄청 높은 세율로 물려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이것도 비례세율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려면 몇 년 넘으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2년 넘어야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작년에 재산세 한 문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 한 줄. 그래서 두 문제 한 줄이 출제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율은요 포기를 하고요. 그래요. 세율 포기하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율 포기하면 세금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율 포기하고 이런 말 자체를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나 이거는 포기할란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4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안 놀고 옆 사람은 안 놀고 그냥 반복해가지고 시험 보면 맞추면 돼요. 그런데 미리서 그냥 포기 그래. 지금부터 포기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포기 안 해도 될 걸 괜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틀을 딱 잡아놓으면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총칙에서 잡아버리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 나중에 가서 진짜 막 헷갈리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 종합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제 9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독립세라는 게 있는데 독립세는 시험 자체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독립세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이제 부가세. 부가세라는 것은 여기서 부가라는 거 뭐냐면 붙어 다니는 거. 본래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에 또 다시 여기에 또 세금을 또 물리는 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붙어 있는 거. 세금에 붙어서 세금을 물리는 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붙어 다녀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또 여기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또 붙어 다녀요.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 또 지방교육세라는 게 또 붙어 다녀요.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또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각각의 세금에 무엇이 따라다니는 세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세금에 누구가 따라붙는가, 누가 따라가는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요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퍼센트를 익히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퍼센트를 알려드릴 건데 퍼센트를 한 번에 잡으세요. 한 번에 못 잡으시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딱 한 번에 잡아버리셔야 돼요. 네, 여기서 따라다니는 세금은 그 세금의 몇 프로씩이 따라가는가를 봤더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10%가 따라가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가 따라갔는가? 10%. 자, 다시요. 예, 따라가는 세금들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따라가는 세금이 누군지를 먼저 익혀줘야 돼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10%. 나머지 따라가는 건 전부 다 20%. 끝. 자, 한 번에 못 잡으면 이거 엄청 어려우니까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야,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10%. 취득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는 무조건 다 몇 프로? 20%. 자, 그럼 바로 밑에 예제를 볼게요. 칠판만 보세요. 자, 칠판 보고 어떻게 푸는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취득세 따라다니는 것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중에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10%. 나머지는 모두 몇 프로? 틀렸네 이거. 틀렸잖아요. 나 이것만 10%, 나머지는 다 20%인데 10%라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를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디에 누가 따라가는지를 먼저 잡으셔야 돼. 따라가는 게 누군지를 잡고 몇 프로 따라가는 걸 나중에 잡고 따라가는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지금 총 공부하실 때 퍼센트부터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따라가는 색은 못 잡아요. 못 잡으니까 내 옆에 따라오는 게 누군지를 먼저 잡으세요. 내가 누구 따라온지를 누구 잡고 그러면 따라갈 때 너 나 몇 프로 따라와? 이제 나중에 잡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럼 다시 이제 따라가는 세금을 먼저 익혀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에 따라붙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는 걸 먼저 잡으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따라가는 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 농특세는 몇 프로? 10%. 나머지는 20% 끝. 취득세, 농특세만 10%. 나머지 따라가는 게 나오면 무조건 다 몇 프로? 20%. 그러면 취득세 감면되는 거 몇 프로? 20%.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건 몇 프로? 20%. 등록면허세 감면되는 건 몇 프로? 20%. 무조건 취득세, 농특세 빼고는 나머지는 몽땅 20%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지금 처음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따라가는 것들을 제일 먼저 잡아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따라가는 걸 딱 잡아놓고 나중에 퍼센트는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세금을 못 잡아서 틀리는 거예요. 이 퍼센트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몰라서 많이 틀리시니까 이것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잡아놓고 퍼센트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10페이지로 가네요. 이제 용어 정리로 가보죠. 용어 정리 옆에 보니까 기출문제 해차를 한번 봐보세요. 자, 용어 정리도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용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한 줄, 두 줄이 각 다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거기서 갖다 붙여버리니까 용어 정리를 몰라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표준 세율이네요. 자,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표준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표준이라는 단어는 더하기 빼기 되는 걸 표준이라고 그래요. 자, 표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중개사 시험에 세법의 표준 점수다. 제가 표준 점수다. 그러면 저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저보다 성적이 안 좋은 사람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딱 정해놓으면 표준은 무조건 나보다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걸 표준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표준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걸 표준이란다. 그럼 표준 딱 나오면 이게 표준이면 고정이란 이야기인가? 고정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표준이다. 언제나 표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표준이다. 그럼 법에서 정한 세율이 있으며 이 세율이 표준 세율이다. 이게 표준 세율이며 지역마다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표준 세율이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표준 세율이다. 그럼 이 표준 세율은 정해진 세율이 딱 있으며 이 정해진 것 지역마다 딱 고정으로 갖다 쓰라는 이야기인가? 지역마다 달리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달리 쓸 수 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아마 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문제로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종합으로 잡지를 못해요. 먼저 국세, 지방세를 먼저 또 정리하네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오, 이제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 권자는 누구다 그랬는가요? 광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연습됐어요. 그럼 이제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율 자체가 더하기 빼기가 된다.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만큼 더하기 빼기가 된다? 50%. 등록면허세도 표준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된다. 몇 프로? 50%. 재산세도 표준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된다. 몇 프로? 50%. 똑같네. 그럼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바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 세 개만 딱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세 군데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 세 개만 딱 체크하면 돼요. 자, 정리했으면 이제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취득세는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세율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틀렸네요. 그게 작년 공인회계사 학생들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네요. 그런 걸 시험 정답이라고 출제했어요. 자, 우리 시험은 그것보다 더 황당해요. 우리는 더 황당하게 냈어요. 등록면허세는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런 걸 시험이라고 막 낸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먹어요. 표준세율만 죽으라고 책에 있는 이에 따르지 않냐를 쓰는 따르지 않는 이것만 막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걸 내버리는데. 그럼 재산세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재산세는 우리가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린다겠는가? 5개 종류로 생각해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1년만 그 해만 재산세가 나오겠는가요? 매년 재산세가 나오겠는가? 매년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더하기 빼기 해서 세금을 물렸으면 이번 연도에 세금을 더 물렸으면 요 율은 더하기 빼기 한 것은 올해 적용했으면 내년도 적용하고 그 내년도 적용하고 몇 년 연속 적용하겠는가? 그 해만 적용하겠는가? 그 해만. 가로에 있는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여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감했으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한 번 가감했으면 3년간 연속 적용합니다. 틀렸네요. 또 한 번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것은 5년 연속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또 한 번 나왔어요. 50% 가감한 건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에 하나여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막 시험 문제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딱 내니까 5년 내니까 그 다음 사람은 3년, 그 다음 사람은 2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베낀 거예요. 그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50%. 그럼 이번 연도에 50%를 더 물렸으면 내년에도 더 물린다. 올해만 더 물린다. 올해만 더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어. 이제 표준세율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과세 표준으로. 과세 표준 앞에서 배웠네. 과세 표준은 무엇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과세 표준이라 했던가? 세액. 자,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라고 그랬죠. 더 이상 밑줄 그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제 3번. 이제 법정 신고 기한으로 가네요. 문장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런 거.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 마감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왼쪽에 핵심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이걸 해년마다 세 문제에서 5문제를 출제하네요. 작년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를 출제했네요. 작년에 여기서 네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까지 하면 첫 시간하고 조세 총론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작년 시험 문제 총 8문제 나왔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2시간만 공부하면 8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야만 세법은 풀리지 그냥 단답형으로 책을 냅다 본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마다 우리 세금 내는가요? 1년에 한 번 묶어서 내는가? 할 때마다. 그래서 취득할 때마다. 자, 할 때마다죠. 취득할 때마다 정부는 시간 60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60일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취득할 때마다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래요. 그럼 정부는 나에게 물건 산 사람에게 며칠 시간 주고 신고하라 한다는 얘기인가? 60일. 60일 시간 딱 주고 너 신고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책이 없는데요. 책이 없으니까 선생님 잠깐 정지하고 나 베낄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취득세 가면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해드리려다가 1, 2월 달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증여취득은 요거는 올해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바로 여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를 받은 사람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요? 해야죠. 증여를 받은 사람도 취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달의 말일이에요. 달의 말일. 그럼 오늘 3월 10일 날 만약에 제가 3월 10일 날 증여를 받았으면 오늘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라는 이야기, 이달 말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달 말에. 자,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증여는 3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증여는 60일이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60일이었는데 올해부터 3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작년 시험에 냈던 거 상속은 작년에 냈어요. 상속.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에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 여기도 달의 말일이네. 자, 증여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상속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돼. 그때는 9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모두 우리나라에 있으면 6개월. 증여받으면 3개월.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자, 2개 해결했어요. 이제 작년 시험에서 여기가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 바로 여기예요. 작년 시험에 정답, 여기가 정답이었어요. 작년 시험의 정답. 신고 기한 이내에, 그럼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서에 무엇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놓으란 이야기인가? 접수하는 날까지. 그럼 오늘 제가 등기를 신청하러 가. 자, 오늘 제가 이게 등기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세금부터 내놓으란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너 등기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내란 이야기인가? 세금부터 내놔라. 세금부터 내놔라. 돈부터 내라. 그래서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할 생각이면 등기할 때 그때 세금부터 내놓으셔라. 그래서 작년 여기가 답이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여기가 답이었어요. 자, 잘 봐보세요. 그 전년도에는 여기가 답이었어요. 작년에는 여기가 답이었어요. 작년에 여기도 시험 문제 됐어요. 자, 그럼 남은 거 어디가 남았는가요? 증여. 이건 남았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딱 증여가 개정까지 대줬네요. 문제 출제하기 너무나 좋네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틀렸어요. 맞다 가지 마세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지 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여기를 함정으로 파는 거예요. 3개월을 함정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3개월만 막 공부하다가 달의 말일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실 때. 그다음에 추가 신고는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고하면 돼요. 60일 안에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6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게 있으면 나중에 세금을 정산할 때 이미 앞에서 낸 거 가만히 놔둔다, 빼준다. 자, 빼줄 때 이미 낸 세금을 빼줄 때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준다, 제외하고 빼준다. 제외하고 뺀다. 이걸 3년 연속 출제했어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납부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보죠. 등록면허세는 가장 기본만 먼저 보세요. 거기에 이번에 등록면허세 나왔죠.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기하고 세금을 낸다, 하기 전에 낸다. 하기 전. 자, 이 전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하기 전까지. 이제 올해 시험은 이제 여기를 출제할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을 내버리면
등록하기 전에 돈을 내고 돈 낸 영수증을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갖다 주면 신고를 안 했더라도 신고한 걸로 봐준다? 안 한 걸로 봐준다? 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한 걸로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을 해줘요.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했으니까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제 그런 걸 문제로 만들어줘요. 추가 신고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60일 안에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낸 게 있으면 가만히 놔둔다, 빼준다. 빼준다. 가산세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뺀다. 자, 재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날짜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재산세는 다 들어있어요. 자, 먼저 건축물.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네요.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토지는 9월달, 건물은 7월달. 자, 작년 시험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서 한 줄로 출제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출제했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주택이에요. 이제 주택이 남았어요. 이제 주택을 시험에 낼 때는 주택은 뭘 시험에 출제하냐면 여기서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출제 2분의 1, 2분의 2 부분을 내는 거예요. 여기를요. 2분의 1, 2분의 1로 나눈다는 걸 요걸 시험에 내요. 앞에 2분의 1을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는가요? 토지라고 해야 되겠는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건물분, 토지분이라고 해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주택 중에 건물분은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이렇게 문제를 낼 거란 이야기예요. 주택분하고 토지분으로 나눠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 중에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나와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로 나누되 단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7월달에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다. 20만 원이요.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럼 거기는 1일부터 15일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1일부터 15일. 그럼 고지서는 정부가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주라 그랬는가요? 5일. 5일 전. 자, 5일. 자, 작년 시험이 여기네요. 작년 시험은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에서 두 줄 출제됐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날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똑같습니다. 1일부터 15일로 똑같습니다. 종부세는 이것밖에 없어요. 날짜가. 그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고 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 돼요. 근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부담부 증여를 출제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을 뺏겼어요. 작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지문인데 우리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작년에 부담부 증여를 냈으면 올해는 못 내요. 그 양도소에서 부담부 증여를 냈네. 그런데 취득세에서 이제 증여를 내겠네요. 여기서 부담부 증여를 양도세에서 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도 몇 개월인가요? 3개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과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문을 양도소득세를 취득세로만 살짝 틀어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예정신고는 끝났네요. 자, 예정신고는 이 정도. 자, 확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것은 소득세는 확정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1년치를 다 묶어가지고 1년치를 전체를 묶어서 1년에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네요.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6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5월 달에요. 1년치를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으면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겠다 해야 된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번 연도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예요. 요게 올해 시험에 학생들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세금 낼 게 없으면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번에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도 비슷하게 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꾸 제가 이제 올해 다른 시험에서 출제했던 지문들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올해 시험 패턴이란 이야기예요. 올해 교수들이 그런 걸 냈으면 다른 교수들도 그 문제를 뻔따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확정 신고까지 다 됐네요. 자, 끝나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법정 신고 납부 기간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자꾸 보면서 반복해가지고 내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기본서에 요약서에 있는 거 1번부터 5번까지만 요것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지금 처음에는. 그것만 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안 놓쳐야만 나중에 예외적인 걸 찾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외까지 가버리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자, 이 부분까지만 먼저 해주시고 이제 4번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는 반드시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해야만 문제가 풀려요. 비교 안 하면 안 풀리네요. 이제 이거를 따로 이제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요것도 책이 없는데요. 없는데 선생님 잠깐요. 또 쓸게요. 쓰고 싶으면 쓰시면 돼요. 그냥 멈춰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선생님 자 정지시켜. 인터넷에서 제가 손 들고 있어. 예, 이렇게 이런 사진을 손 들고 있는 사진을 스크랩에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을 벌 주고 있어요. 그러게. 예. 예, 너무 심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혼냈으니까 나도 선생님 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정지해버렸더라고요. 정지해서 사진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하네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어떤 걸 몰라서 못 풀었냐면요. 이 말 뜻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 못 풀더라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군지를 요걸 못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수령하러 어디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가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은행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은행이라고 제가 썼더니 이제 또 이제 태클을 걸어요. 선생님, 은행 아니잖아요. 농협중앙회잖아요. 왜 은행이라고 쓰신가요? 아니 그거나 그냥 은행이라고 하면 될 걸. 이걸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고 해요. 원래는 농협중앙회예요. 농협중앙회인데 그냥 은행이라 할 거예요. 은행에서 당첨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돈을 주고 나서 세금 주세요 그런가요? 세금부터 떼고 나머지를 주는가요? 세금 떼고 나머지를 줘. 그러면 은행이 세금을 떼었죠.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당첨을 받았는가요? 당첨은 아닌가요? 아니죠. 은행은 돈 준 사람이죠.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자기 것만 자기가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는 내 것만 내란 야인가 남의 것도 받아서 내란 야인가? 남의 것도 받아서. 그럼 지금 이 은행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고 있으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에는 속해.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제 자기 세금이란 야인가 자기 세금은 아니란 야인가? 아니죠. 자기 세금 아니죠. 자, 됐어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또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밑에 양가로 6번을 가보세요. 자, 양가로 6번에 두 번째 끝에 색깔 있는 색상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세요. 국세의 원천 징수와 유사한 개념이 특별 징수예요. 그럼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쓰는데 지방세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쓴다는 얘기인가? 특별 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자, 둘이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란 얘기인가? 유사한 개념이란 얘기인가? 유사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특별 징수도 돈 주고 세금을 띈다. 먼저 세금을 떼어버린다. 먼저 띈다. 원천 징수도 먼저 띈다. 특별 징수도 먼저 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특별 징수 의무자도 돈을 주는 사람이다. 돈을 받는 사람이다. 봐요. 이 사람을 모르니까 문제가 또 안 풀리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특별징수 의무자는 둘이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다. 돈을 받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 이 말 뜻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어낼 재간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를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걸.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도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에는 속하겠지만 납세 의무자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란 하면 읽을 때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내 건 남의 건 모두예요 그래야 된가요? 내 것만이에요 그래야 된가요? 내 것만이에요. 그래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남의 걸 받아서 내야 될 사람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여기를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데 특별 징수 의무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기가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못 찾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몰라서 못 풀었었어요. 납세 의무자를 내가 암기를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용어 뜻을 몰라서 못 풀고 계셨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다시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 세금을 내가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인가? 그렇죠.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은 납세자 속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포함하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도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지만 납세 의무자 속에는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6번에 특별징수로 이제 내려가 보네요. 이 특별징수라는 것은 국세 무슨 징수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네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고 세금을 떼는가요? 주기 전에 떼어버린가요? 주기 전에 세금부터 떼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받기가 불편하다 편하다? 엄청 편한 방법이네요. 아주 편한 방법이니까 편의상 요 단어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징수는 아주 편하게 돈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미리서 돈 받아서 정부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이제 오른쪽에 특별징수 의무자로 가보죠. 특별징수 의무자는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남의 세금을 먼저 띄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사람을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자 속에 들어가라, 납세 의무자 속에 들어가라. 납세? 또 헷갈리신 분 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남의 걸 받아서 은행이니까 남의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게 전달한 사람이니까 이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 세금을 내가 받아서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냈으니까 나는 납세 의무자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자, 더 이상 시간이 없네요. 이제 이해 못하신 분은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죠.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라는 것은 여기서 제2차라는 건 뭐냐면 2차는 1차에서 세금을 못 냈으니까 1차가 세금을 못 냈으니까 2차에서 네가 대신 내놔라 이 말이에요. 너 1차에서 앞에 사람이 세금을 못 냈으니까 네가 앞에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지 않냐. 너 관계 있으니까 네가 대신 내놔라. 네가 대신 내놔라. 자, 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가름이라고 그래요. 자, 가름하여. 가름한다 이 말이고 뭐하여 이 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2차라는 말만 나오면 가름이라는 단어만 찾아버리시면 돼요. 가름한다. 가름이라는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제2차로 내야 될 사람은 1차가 못 낸 나머지 세금만 나머지만 보충적으로 내는 걸 제2차 납세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보충적으로 지는 자 그랬는데 그런 것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에서 못 냈으니까 그 못 낸 나머지만 추가로 2차에서 세금을 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모 박스로 들어가 보세요. 연대 납세의무다. 연대. 연대라는 것은 여기서 납세의무자 중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각자 책임이에요. 이 말인가요? 동일한 책임이에요. 이 뜻인가요? 자, 연대가 나오면 무조건 동일한만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동일한이라는 글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책임이에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제2차예요. 그러면 동일하다고 해야 된가요? 제2차는 가름하여 해야 된가요? 가름하여. 딱 그 단어만 생각하세요. 제2차는 앞사람이 못 낸 나머지를 대신 내주는 거고 연대 책임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이 거기에 2번이 작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제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2번을 출제했어요. 2번.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려면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전부 무슨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을 지니까 고지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모두에게 서로 똑같은 고지서를 보내겠다. 서로 다른 고지서를 보내겠다. 왜? 왜 똑같은 고지서를 보낸다? 그렇죠.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5사람에게 동일한 고지서가 똑같이 날라오면 5사람이 전부를 내야 된다. 그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첫 줄 끝에 다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세금 고지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고지서를 각각 송달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작년 시험 문제는 오른쪽에 연대 책임 이 중에서도 2번이 또 시험에 출제됐어요. 2번이 작년에 또 출제됐어요. 그럼 이제 부정한 행위를 체크해요. 부정한 행위. 자, 부당행위 계산 거기만 체크해 보세요. 부당행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 부정한 행위를 정부가 인정하겠는가요? 부인해버리겠는가요? 부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걸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증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인했으니까 증여를 하지 않고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자와 무슨 행위를 같이 했으니까 나쁜 행위를 같이 했으니까 책임은 같이 진다. 혼자 책임진다. 같이. 그래서 둘이는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제 1번에 두 번째 있는 공동상속 여기를 낼 차례예요. 올해 시험 문제는.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인들은 각자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에요. 각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정부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니까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고지서를 보낸다. 각각 다른 고지서를 보낸다. 동일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제 9번에 보증인으로 가보죠. 자, 보증을 쓰는 사람은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좀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금을 못 내고 나중에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너 세금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받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담보를 한번 이 사람 보증 세울게. 자,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사람이 내 대신 신고한다는 얘기인가? 내 대신 돈을 내준다는 얘기인가? 돈을 내준다. 그래서 보증은 납부만을 보증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신고 납부를 보증한 자예요. 그럼 그건 오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납부만. 신고에 대해서는 보증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가와 징수로 가보죠. 이것도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부가 징수는.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부과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부담시키는 걸 부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고지서가 1억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요? 부담스럽죠. 마음이 부담스럽겠죠. 그걸 부가라고 그래요. 고지서를 보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돼? 부담스럽죠. 그게 부가예요. 그래서 부담하게 만드는 걸 부가라고 그래요. 징수라는 것은 보내놓고 걷어가는 거, 거두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자, 걷어가는 거. 징수는 거두어가는 것을 징수. 그래서 부가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 징수는 걷어가는 것을 징수. 이제 12번에 징수금 가보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통칭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모두 묶어서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쓰라는 이야기인가? 징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가져갈 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자, 가져갈 때도 이걸 그냥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순서. 먼저 체납처분비를 1번으로 가져가요. 두 번째는 지방세를 2번으로 가져가요. 세 번째는 가산금을 세 번째로 가져가요. 자, 그래서 정부가 지방세를 가져가려면 나는 줄게 나의 체지방밖에 없으니까 요거라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요. 여기는 순서를 먼저 시험 2년 전에 시험은 징수금을 물어봤어요. 2년 전에 시험에서 징수금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그 징수금의 징수의 순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징수금을 먼저 물어봤으면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의 순서를 역으로 살짝 물어봐요. 돌려서. 그래서 순서는 하나씩 익혀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고납부와 보통잉수로 가네요. 자, 칠판에 있는 이 흐름을 잘 익히세요. 눈으로 잘 익히세요.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는 걸 신고납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걸 보통징수. 신고납부는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는 것을 신고납부. 그럼 이제 먼저 신고납부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신고납부는 누가 하는 걸 신고납부를 한다는 얘기인가? 내가. 우리 국민들 내가. 본인들이 직접. 자, 두 번째. 이제 보통징수는 조심해야 돼요. 보통징수는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주면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일반 공무원 안 돼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 단어에다 밑줄 그으세요. 언제나 보통징수라고만 나오면 뒤에는 누가 따라붙으라는 이야기인가? 세무공무원.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징수라고 나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통징수 나오면 누가 그래야 되고 세무공무원.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방식을 보통징수.
그러면 특별징수 그러면 세금 받기 뭐 하는 방법이다. 아주 편한 방법이다. 그래서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초운전하여금 딱 요 글자만 보고 푸시면 돼요.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특별징수는 편의상이라는 단어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낼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네요. 지방세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초운자로 하여금 이렇게 딱 써놓고 이런 방식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편의상이라는 용어를 써놓고 이름을 이걸 보통 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보통 징수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편의상 나오면 특별 징수. 편의상이 나오면 특별 징수.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보통 징수. 두 개로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신고납부와 보통 징수 세금의 종류 익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신고납부 세목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신고납부예요. 딱 한 번에 끝나는 거. 한 번만 세금 내고 끝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신고납부,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건 보통 징수.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건 보통 징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신고납부. 이거 알았으면 이제 이걸 아시는 분이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내가 물건 사면 일회성으로 세금 끝난다. 매년 내야 된다. 일회성. 일회성이니까 신고납부. 등록을 할 때 일회성으로 끝난다. 매번 내야 된다. 일회성. 그러면 신고납부.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들고 있으면 일회성으로 끝난다. 매년 나온다. 매년 나오면 보통 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들고 있으면 매년 나온다. 일회성으로 끝난다. 매년 나온다. 그래서 원칙은 보통 징수. 또 이것도 아니요 선생님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라 쓰면 안 되잖아요. 정부부가라고 써야 되잖아요. 정부부가나 보통 징수나 그것이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보통 징수라 익히세요. 그냥. 아니 그냥 정하고 싶으면 정부부가라고 쓰면 돼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징수가 정부에서 보낸 거니까 그냥 정부부가 그러면 돼요.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 이렇게 나눠요. 사실은.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있어요. 왜요? 그랬대. 정부 못 믿으니까요. 정부가 보낸 거 못 믿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를 했으면 양도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매번 내야 된가요? 일회성. 그러면 신고 나쁘네요. 자, 끝. 이게 전부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 여기서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두 줄 나왔네요. 너무 단순해요. 취득세 신고 납부 방식이다. 맞았죠? 재산세 보통 징수 방식이다. 맞았네요. 그 전에 바로 그 전년도 재산세는 특별 징수 방식이다. 틀렸네요. 문제도 아닌 것들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리가 안 돼서 책에 있는 신고납부 보통징수란 용어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의 종류를 가지고 요 세금이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를 익히셔야 돼. 그래서 일회성으로 돼 있는 것들은 신고납부, 계속 반복적으로 돼 있는 것은 보통징수.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만 예외.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보내는 게 원칙인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산세로 가보네요. 이제 가산세라는 것은 왜 가산세를 물려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으니까 가산세를 물리겠는가? 제대로 안 하면 물리겠는가?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안 했으니까 가산세를 물리겠는가요?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겠는가? 하도록. 오늘은 숙제 안 했지만 숙제 안 해오면 이렇게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러고 벌을 세웠어. 그랬더니 다음에는 그래 벌 받고 말지 그런가요? 안 받으려고 숙제하는가?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언제나 가산세는 의무라는 단어만 보면 돼요. 딱 의무라는 단어 한 글자만 보면 돼요. 내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정부는 너 빨리 해라. 너 이거 제대로 해라. 이거 안 하면 벌 세우겠다. 그래서 안 했으니까 벌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꼭 제대로 해라. 그래서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가산세는 한 문제씩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매년 가산세는 한 문제씩 출제해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의무에 성실한 딱 나오면 더 이상 바꿀 지문이 없으니까 가산세 정의 의무 나오면 오케이 맞았네 그러면 돼요. 가산세는 의무란 단어만 딱 보면 맞았다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왼쪽 날개를 보세요. 교부송달부터 상당히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아마 또 낼지도 몰라요. 자, 교부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교부송달의 용어부터 기억하세요. 자, 교부송달은 제가 지금 이 서류를 제가 이게 서류라고 봐요. 이 서류를 들고 제가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갖다 주는 걸 교부송달이라고 그래요. 직접 나눠주는 거. 직접 이 서류를 집집마다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걸 이걸 교부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직접 못 가면 우체국을 통해서 가면 이걸 우편송달이라고 그래요. 교부송달, 우편송달 똑같은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가면 교부송달, 우체국 직원이 가면 우편송달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교부송달을 할 때 고지서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려면 갑이 살고 있는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나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갖다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는 걸 교부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어요. 자, 이 말 뜻을 요걸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문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여기서 실수하시면 중개사님들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이제 질 건지 안 질 건지는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계약서가 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의 계약서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계약서를 전달하러 그 집을 가. 계약서를 쓴 걸 들고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갑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 사무실에 갑이 왔네. 우리 사무실에 갑이 왔어. 갑이 왔으면 갑한테 주면 돼. 자, 갑한테 주면 돼. 그런데 갑한테 물어보셔야 돼. 먼저.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서류 받으실래요? 여기서 원래는 내가 집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 사무실에서 받으실래요? 하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받으실래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네 주세요. 거부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만 주라는 야인가 다른 데서도 줄 수 있다는 야인가? 다른 데서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 약속 있고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약속 있어서 거기에 술 한잔 하러 가는데 우리 집에 저를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러지 마. 여기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중개사님 책임이에요. 분실하면 중개사님 책임이에요. 왜? 그 사람은 거절했잖아요. 다른 장소에서 받기를 거절했을 때는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그 집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의 배우자께서 중개사 사무실에 오셨어요. 자, 중개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혹시 그 갑에게 이 서류를 전달해 갈 건데 혹시 이분 집에 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네,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가다가 깜빡하고 그 서류를 분실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분실했으면 그 사람 책임이다. 중개사 책임이다. 중개사 책임이에요. 왜?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만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만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만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종업원이나 이 사람들은 절대 다른 장소에서는 줘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갖다 드릴게요 해도 안 돼요. 그 분실은 준 사람 책임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마시고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거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제가 줬는데요. 내가 서류 줬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다 분실했다니까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그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건 책임지셔야 돼요.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서류를 전달해 주셔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받기를 그 사람이었을 때는 거절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원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저한테 서류를 보내려다가 저희 집으로 가려다가 제가 학원에 있다니까 학원에 왔네. 학원에 와서 이 서류 받으실래요? 그랬어요. 아, 난 받기 싫다고. 그럼 나한테 주지 못해요. 집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받아오다가 분실했더라도 배우자가 책임이 아니에요. 배우자는 책임이 아니에요. 준 사람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내가 서류를 분실했다니까 울고불고 해도 괜찮다고. 그 서류는 당신 책임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 다시 가져올 거라고. 안심하면 돼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다른 장소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다른 데 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갔어. 자, 그 사람 집에 갔어.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없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종업원이나 관계 있는 사람이 집에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 서류를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갑이라는 사람 계세요? 그런데 아니요, 집에 안 계신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주는 사람이 꼭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죠. 반드시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분의 자녀인데요. 그러면 거기다 자녀라고 그분이 주는 사람이 자녀라고 써. 그리고 서명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서명할 때 그분이 꼭 받는 사람을 한 번씩 보든가 안 보든가요? 봐요. 뭘 보는가 잘 보세요. 제가 딱 봐서 제가 이분의 자녀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위아래로 스캔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이 사례 판별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송달을 받아야 될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그 집에 갔는데 만약에 그 집에 갔는데 사리 판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안 돼요.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고 사리 판별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부송달은 찾아냈어요. 그런데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네? 아니 왜 서류를 안 받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세무서 세금 고지서니까 안 받는다고. 나 이거 절대 안 받는다고. 아니 받으시라고. 나 세금 서류 안 받는다고 자꾸 하면 그냥 나중에 마음 풀릴 때 가서 줘야 된가요? 그냥 주고 가버리면 된가요? 그런 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유치송달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그 장소에다 그냥 두고 가버릴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시면은 그 서류를 그 집에다 그냥 두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이제 또 이런 게 있네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한두 번 갔어. 그래도 없네. 아니 집에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으니까 게시판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 게시판에다 붙이는 방법을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작년 시험에 공시송달이 또 시험에 출제됐어요. 본문에 보시면 17번 공시송달이 있죠. 이거 작년에 이미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게시판에 붙여버리는 걸 말이에요. 게시판에 붙이는 걸 공시송달을 하는데 일단 게시판에다 붙이고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겠는가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겠는가요? 다음날 아니에요. 자, 게시판에다 딱 붙이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작년 시험은 7일 틀렸죠. 14일이에요. 14일. 그건 이미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안 내요.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혹시 민법에서 낼 수 있으니까 민법을 알려드리네요. 민법에서도 공시송달이 있어요. 민법에서 게시판에 붙이고 나면 얼마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겠다. 14일 틀렸어요. 2주예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법은 주단위 표시 방법을 썼고 세법은 1단위 표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단위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에서 14일은 오답이고 세법의 2주가 오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웃고 넘기다가 14일이라고 민법 나오면 그건 오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민법은 2주가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세법은 14일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자,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12페이지 제일 하단 제일 밑에 있는 용어를 보세요. 송달의 효력 발생. 자, 송달의 효력 발생이에요. 그럼 직접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겨부 송달하면 직접 갖다 주면 그 사람 손에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이 돼.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사람이 서류를 받으면 그 사람 손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해 이게 낼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세무공무원 우리 집에서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나는 세무서에 연락해서 내 이메일 함에다 넣어주세요. 자, 이메일 함에다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자 우편함에다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메일 함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내 이메일에다 넣어줬어.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책 보지 말고 골라보세요. 자, 이메일 함에 들어오면 효력이 생기겠는가? 이메일 함에 들어온 걸 내가 확인하면 효력이 생기겠는가요? 자, 그러면 이메일 함에 들어온 걸 봤어. 세금 꼬셔서 봤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확인 안 해버렸어.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확인 안 하면 효력이 죽을 때까지 효력 발생 안 했다. 맞았다 틀렸다. 자, 확인하면이다 저장대면이다. 저장대면. 그래서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다 체크하시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다 색으로 입히세요. 저장됐을 때 효력이 송달받아야 될 때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저장이 되면 내가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저장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요. 오,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면세점부터 나머지 한 2시쯤에나 수업이 끝날 거예요. 자, 면세점부터 가보죠. 다시.